저희 수업 시간이 9시 반으로 돼 있어서, 그죠? 저희 9시인 줄 알고 또 오셨는데, 9시 반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또 뻘쭘하게 계속 30분까지 기다리기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조금, 그죠? 수업은 아니지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좀 미리 시작해서 진행할까요? 9시 반에 오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아마 오리엔테이션 될 거니까 수업은 안 나가고, 자,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일단 저희 이메일 있죠. 저희는 질문을 이메일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 사실 메일 보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 아니면은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질문하시는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질문은 뭐 바로 뭐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하고 수업 시간에 만났을 때 직접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주세요. 아셨죠? 질문 창구는 이 네이버 메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일반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12회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원래 9시부터 9시 25분까지는 모의고사예요. 자, 이 모의고사는 복습형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도 나간 거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진도 범위 내에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25점짜리 문제를 저희가 복습형 모의고사로 시험을 볼 거예요. 됐죠? 그럼 아침에 오셔서 25점짜리 모의고사를 25분 동안 실시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보신 다음에 답안은 제출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답안 제출 메일로 보내주세요. 됐나요? 자, 메일로 받습니다. 답안 제출 메일 주소는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됐죠? 자, 메일로 보내시는데 뭐 이유가 뭔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뭐 그런 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유는 뭐냐면 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언제 또 다시 비대면 강의로 바뀔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답안 작성하다가 중단되실 거 아니에요. 다시 수령하러 오시기도 힘드실 거고. 일단 그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첨삭을 했을 때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띄워놓고 첨삭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알아보기 더 쉬우실 거예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 알아보시고 또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워드로 쳐가지고 답안을 첨삭해 드리는데 더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더라고요. 타자를 치다 보니까 시간이 덜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훨씬 더 피드백의 양으로 쳤을 땐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메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이제 25분까지 모의고사 보시면 5분 동안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뭐 메일로 보내시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화장실을 가시든 뭐 잠깐 휴식을 취하시든지 하신 뒤에 9시 반부터 이제 1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도록 될 겁니다. 됐죠? 자, 수업은 일단 저희 수험서로 시작을 할 거고요.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25점 기출문제를 연기에 최대한 많이 풀고 싶어요. 그렇죠?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기 때문에 25점짜리 기출문제를 이 연기의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 거고, 다 못 푼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특강을 통해서 한번 쫙 다시 또 풀어드릴까, 아니면은 뭐 최대한 뭐 추가 자료로 나갈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미정이에요. 제가 11월 중으로 빨리 정해서 광고를 하든 공지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강의 목표다라고 해서 내용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 처음 공부한다 라는 것을 상정해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 같은 것도 좀 웬만하면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냥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모든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인사관리 한번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들었을 때 또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놓고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다라는 거는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수험서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서브노트라고 해서 이 수험서보다 양이 그러니까 이 수험서를 요약 정리해 놓은 얇은 서브노트가 원래 늘 병행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수험서 하나, 서브노트 하나 이렇게 이 체계를 제가 처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수험생분들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서브노트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일기 때 주교재는 서브노트니까 서브노트를 뭐 일기 때 보셔도 좋고 12월에 정리하실 때 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12월 중에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2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연간 일정이다라고 해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공부 계획 짜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처음 인사관리 접한다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진행하는 기본 강의이고, 이때는 25점짜리 기출문제들을 풀어드립니다. 그렇죠?
25점짜리 기출문제는 요즘에는 조금 그런 성격이 좀 덜하지만 어쨌든 암기를 해서,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해서 쏟아내도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 조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자기가 복습을 해서 꼼꼼히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답안에 단순히 쏟아내는 듯한 이런 문제를 연습해 보시는 게 답안 작성하는 첫 스텝으로는 제일 좋다라고 보여져서 25점짜리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일기도 기본이론 강의입니다. 기본이론 강의지만 연기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백지인 상태다라는 그러니까 백지인 상태다라는 가정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 다 보여드려요. 근데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기에서 나무 하나하나 보고 왔기 때문에 숲을 보여드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됐나요? 조금 거시적인 흐름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흐름을 좀 메꾸거나 이런 문제들을, 이런 사안들을 좀 다룰 거고, 그래서 이때는 기출문제도 50점짜리 기출문제를 풀어드립니다. 됐나요? 복습형 모의고사를 보실 때도 50점짜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5점하고 50점짜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전체를 좀 조망을 해서 특정 주제를 놓고 그 전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시적인 흐름을 만들거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서 일기 때는 기본이론 강의의 목표도 거시적인 흐름 만들기가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고, 복습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50점짜리 모의고사가 병행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2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기본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2기와 3기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 강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기에서는 일단 자료 자체가, 즉 교재로 사용하는 자료 자체가 실전 연수 문제집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별로 모범 답안들이 쭉 그 사례 문제집처럼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실전 연수 문제집을 토대로 해서 매번 문제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 수강생분들은 어떻게 많이 갈리냐면 서브노트로 마지막까지 가시는 분들과 연습 문제집에 그냥 몰빵하시는 분들, 나중 되면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저는 연습 문제집에 몰빵하는 건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연습 문제집을 다 외우면 좋기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연습 문제집에 없는 부분을 물어보는 불이타가 나오면 그거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험서나 서브노트로 전체 내용을 좀 탄탄히 다지는 거를 좀 권합니다. 권장사항이고, 그럼 연습 문제집은 왜 하느냐, 그쵸? 자, 보통 요렇게 그러니까 연기 1기, 그러니까 수험서로 전체 내용을 다지면 요렇게 탄탄하게 뭐가 되겠어요? 기초공사가 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워요. 그죠? 그리고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용 보다 보면 뭐 다 중요한 것 같잖아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수험생도 강사도 함부로 판단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조절 없이 그냥 쭉 똑같은 힘을 들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론 뭐라 해야 될까, 학위를 밟기 위해서는 이런 게 되게 좋겠지만 수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즉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현출해야 되는 이런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조절 없이 쭉 동일한 에너지를 쏟아서 동일한 정도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 문제집 같은 그런 모범 답안 형태의 자료를 통해서 이슈나 테마별로 뭐한다? 부분 이체감 있게 뭐합니까? 답안지에 확실히 현출할 수 있게, 그냥 대놓고 말하면.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수험서를 암기하는 것보다 모범 답안 형태를 암기하는 게 더 잘해지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직 그렇게 암기를 안 했나요? 아직 암기는 안 하고 그냥 책만 정리했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 문제집 통해서 이렇게 테마별로, 주제별로 조금 입체감 있게 조금 더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연기일기를 통해서는 수험서 내용, 그 다음에 2기에 가서는 이렇게 연습 문제집의 내용으로 보완을 해드립니다. 그럼 3기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3기 때도 모의고사지만 이때는 정말로 실전 연습용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매회 치르게 되는데, 이때는 기존의 연습 문제집에 있던 문제들을 응용 변형해가지고 좀 실전에 정말 내가 준비한 것들이 A, B, C인데 문제는 A-와 B-를 물어보네? 이렇게 변형된 문제가 실전에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좀 시켜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최종 정리 마무리예요. 됐죠? 그리고 3기 때는 뭐 놓쳤던 자료들, 아니면 추가되는 자료들, 아니면 뭐 다른 수업에는 이런 거 했더라 하는 것들까지 싹 모아가지고 최종 정리해드리니까 거의 마무리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전체 1년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로 가게 되는데,
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지막 3페이지 보시면 진도 계획 다 나와 있죠? 11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쭉 17일까지 진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진도들은 사실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왜냐면은 이게 뭐 연기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진도에 맞춰서 이 진도에 꼭 맞춰가지고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 주시고 보강이 있느냐? 보강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거 봐서 이제 보강을 하는데 뭐 하루를 따로 잡아서 하기보다는 마지막 날에 조금 더 수업 시간을 길게 잡아서 점심 드시고 한두 시간 더 하는 이런 형태로 아마 보강이 있다면 그런 형태로 있을 예정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한 장짜리 나갔죠? 답안 첨삭 메일 보낼 때 주의사항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사진을 찍어서 PDF 파일로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아시나요? 그쵸? 관련된 어플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쵸? 그래서 그걸 이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답안은 이 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요거. 짝대기, 아래 짝대기, 짝대기입니다. 자고, 그 다음에 다음이 아닙니다. 한 메일이에요. 한 메일이고, 컴 아닙니다. 넷이에요. 주말반을 통해 아주 다양한, 그죠? 다양한 메일소들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얘는 답안 첨삭 메일이에요. 답안은 다 일로 보내시고, 질문은 네이버예요. 질문은 네이버예요. 됐죠? 자, 그래서 답안 첨삭 메일을 보낼 때 좀 주의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쭉 내용들을 좀 써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답안은 이제 하나의 PDF 파일로 보내주시는 게 좀 보내주셨으면 해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보통 25점짜리 모의고사는 답안 4매를 쓰죠? 기본적으로. 뭐 그보다 적게 써도 상관없지만 문제가 요구한 것만 있으면 상관없지만 4매를 쓴다라고 했을 때 사진을 4장 찍어서 정말 4장을 보내시면 그렇죠? 그 첨삭을 할 때 다운만 4번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파일을 제가 별도로 PDF로 다 합쳐가지고 변환까지 다 시켜야 돼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약속된 시간 안에 답안지를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게 못 되니까 그죠? 업무에 좀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는 게 사진 찍으시면은 그 내가 4장 사진 찍었다라고 하면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일 제목에다가 과목 명칭. 제가 인사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경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제목에다가 그냥 아무 그런 무슨 과목이다라는 내용이 없이 그냥 그렇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일을 분류를 합니다. 인사 메일, 인사, 경조 이렇게 메일들을 다 분류해야 되는데 분류를 못해요. 다 열어봐서 그때 하나씩 열어봐가지고 다 분류를 해야 돼가지고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웬만하면 제목에 과목 명칭 좀 써주시고 회차를 써주시는데 모의고사 회차 써주세요. 수업 회차 아닙니다. 그죠? 모의고사 회차는 수업 회차보다 아마 하나씩 더 밀리겠죠? 하나씩 더 뭘까? 부족하겠죠? 적겠죠? 그거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에는 그냥 이름하고 뭐 수강번호 또는 아이디 써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예시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인사관리 GS 연기 1회차 해가지고 이름하고 뭐 이렇게만 요것만 딱딱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 하나에는 답안지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답안 첨삭 메일을 보낼 때는 질문을 포함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지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까지 이 온라인 첨삭 제공할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메일이 오겠죠. 그러면 제가 다 감당을 못해서 이걸 합격자한테 조금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합격자분이 뭐 모범 답안도 매번 그죠? 연기 매태 모의고사 모범 답안도 매번 다르게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첨삭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때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게 체계적으로 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첨삭 메일을 받았는데 그 안에 질문이 있다. 그럼 답변 못 해주죠. 그죠? 저한테 전달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까먹고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첨삭 메일과 질문 메일은 완전히 구분해서 조금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5번에서 두 번째 문단 나와 있죠. 당일 오후 2시까지 답안 메일 보내주세요.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 안 받느냐? 안 받진 않죠. 받긴 받는데 아마 첨삭이 제공되는 게 조금 늦게 갈 거예요. 답안은 늦게 첨삭돼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늦게 제출하시면. 아셨죠? 그거를 조금 유념을 해주세요. 제일 좋은 건 9시부터 9시 25분까지 딱 답안 작성하고 25분 딱 끝나면 답안지 이제 뭐 작성 끝났어요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죠? 자, 그리고 동일한 메일 여러 번 안 보내셔도 돼요.
선생님 왜 저 답안 첨삭 메일 못 받았어요 하면서 막 여러 번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약속된 날짜에 다 알아서 보내드리고 주말반은 금요일 밤 안으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아침 수업 전까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아직 안 왔네? 왜 3시인데 안 왔지? 5시인데 안 왔지? 이러면서 매일 여러 번 보내실 필요 절대 없으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그건 조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에 그러시는 건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러니까 수업 시작 전에 다 보내드리니까 조금 여러 번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내가 답안을 못 받았다. 그럼 그때는 저한테 문의하셔야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셨죠? 그때 저한테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사항이에요. 근데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이 조금 뭐 신경 써서 봐주실 부분은 그냥 하나입니다. 모의고사 회차 과목 이름 쓰고 그 다음에 2시 안에 보내는 거. 그게 다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감안해서 답안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모의고사를 보죠? 내일부터 답안지를 꼭 잘 보내주세요. 12번이죠. 수업이 12번인데, 빠지고 싶을 때도 있고, 모의고사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그냥 스스로 제가 늘 하는 말인데, 12번을 못 나오면, 그쵸? 12번인데 12회. 12번을 못 나오면 내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까? 그쵸? 내년 시험. 그러면 수없이 많은 강의들이 남아있는데 12번조차 못 나가면 그 남은 강의는 대체 몇 번을 빠지겠다는 것인가? 그쵸? 그거를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세요. 간혹 진짜 운이 좋아서 붙었다. 이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붙는 시험은 맞아요. 운으로 붙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고시 시험은 제가, 그냥 저도 준비했었고, 강의도 이제 10년 했으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고시 시험은 그냥 머리 좋다고 되는 시험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머리 좋다고 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엉덩이 싸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멍 때리는 거 말고요. 누가 오래 앉아서 공부하느냐. 이거의 싸움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머리가 좋으면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합격하는데. 근데 그거는 딱히 그렇게 당락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언니는 정말 천재예요. 제가 주말반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보면 다 외워요. 대단하죠. 그쵸? 근데 언니가 늘 하는 말이 사실을 떨어졌어요. 1차까지밖에 못 붙었는데 늘 1차까지밖에 못 붙었어요. 1차 붙는 건 대단하지만 2차에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자기의 패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한 번을 다 완봤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엉덩이 싸움에서 밀렸다는 거죠. 그렇게 저 진짜 천재 같아. 진짜 딱 보면 언니 진짜 천재다. 이렇게 존경스러울 정도. 한 번 보면 진짜 다 외우거든요. 책도 진짜 꼼꼼히 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딱 책 보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한 번 보면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간에 한 번 보면 다 외우네 이런 사람인데 그 한 번을 자기가 안 봐가지고 2차를 계속 떨어졌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 보면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머리 좋다고 꼭 합격으로 가진 건 아닐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꼭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저도 성실하게 할게요. 당연히 저는요,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 행정 같은 경우, 노동법 행정 다 모의고사 봤죠? 복수평 모의고사. 매번 봤나요? 안 봤어요? 여러분 마스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마 모의고사를 보셨을 거예요. 보셔서 답안지 양식도 친숙하실 거고, 시간 맞추는 것도 친숙하실 겁니다. 맞나요? 그럼 제가 답안 작성 방법을 설명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몰라서. 맞나요? 다들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지금 아니다라는 의미죠. 자, 답안지를 이제 내일부터 당장 쓰셔야 돼가지고,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꼭 이건 아니지만, 이건 기본적인 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0점이 총점이죠? 100점짜리 모의고사가 50점짜리 한 문제가 나오고, 이제 25점짜리가 두 문제가 나와요.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시간과 분량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쵸? 분량을 기준으로 해보면 답안지 한 거는 기본적으로 16매입니다. 됐나요? 그럼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8매를 작성하고 25점 같은 경우에는 4매를 기준으로 놔요. 그럼 8매를 꼭 채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가 물어본 내용만 다 있으면 살짝 부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점수 나오는 데 있어서. 아셨죠? 자, 그럼 시간은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시간은 총 100분입니다. 그렇죠? 100분이면 50점짜리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50분 최대.
그리고 25점짜리에는 최대 25분을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 이 시간들은 다 목차를 포함한 시간이야. 목차 잡는 시간을.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목차 잡는 시간이 최대 10분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빨리 찾아야 돼요. 연기 때 왜 그렇게 맨날 모의고사 보겠어요? 여러분 복습했나 안 했나 맨날 확인하려고?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답안 작성 스타일을 빨리 찾으셔야 된다는 의미로 미리 시험을 저는 매일 보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는 5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스타일들을 본인들이 찾으셔야 되냐면 첫 번째, 나는 50점짜리 문제 다 쓰고 그 다음에 25점짜리 문제 봐서 목차 잡고 25점짜리 문제 다 쓰고 또 3번 문제 읽고 목차 잡고 다 쓰고 내가 지금 순차적 한마디로 50점짜리 목차 잡고 작성하고 그 다음에 25점짜리 문제 목차 잡고 작성하고 이런 스타일인지 그렇죠? 아니면 나는 한 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 목차를 한꺼번에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술로 가는 사람인지 그렇죠? 전체 문제 목차를 다 잡고 전체 목차를 싹 다 잡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서술에 가는 스타일인지 이거 먼저 정해야겠죠.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뭐 정답은 없어요. 자기 타입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배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잡아드린 시간은 요 경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것이 맞다. 보통 다 이게 맞으세요. 이게 맞으신다 치면은 나는 지금 총 세 문제 목차 잡는데 얼마를 쓸 것인가 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그럼 세 문제를 잡는다 하면 15분 안으로 세 문제의 목차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걸 먼저 정하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뭘 정하셔야 되냐면 목차 잡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목차 잡는 시간 확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외우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물어보면 참 좋겠지만 실전에서는 그대로 물어볼까요? 내가 준비한 거를 약간 다르게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테마가 나오긴 했지만 내가 준비한 그대로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요구한 대로 목차를 재구성해야 돼요. 내가 준비한 내용을. 그러려면 사전에 목차를 좀 잡으면서 내가 준비한 내용들을 정돈을 하고 흐름을 잡아놓은 뒤에 서술을 들어가야 수정이 덜 일어나겠죠. 제일 최악이 뭐냐면 답안지를 막 쓰는데 한 중간쯤 썼는데 잘못 썼다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절반 정도 썼는데 그거 다 X 치고서 새로 쓸 거예요? 못 돌아가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눈물이 앞을 가려요. 틀렸구나. 틀린 걸 알면서 쓰는 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끝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틀린 걸 알게 되지 않으시려면 사전에 한번 점검을 싹 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목차 잡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뭘 정해야 된다는 거냐? 내가 목차를 잡을 때 목차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잡고 갈 건지를 지금 빨리 자기 스타일 찾으셔야 됩니다. 됐죠? 목차 수준은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나요? 로마자. 그렇죠? 로마자 목차 잡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뭐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잡으면은 들어가며 해가지고 쭉 하고 2번 잡아가지고 본론 잡으면 이제 1번 괄호, 양가로를 하든 반가로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보통 반가로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원. 뭐 가나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안 써요. 왜냐하면 가나다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나 기호가 눈에 조금 더 잘 띄기 때문에 채점자가 좀 많은 양을 읽어야 될 때는 이렇게 눈에 띄게 목차 잡아주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일부러 가나다는 안 써요. 그렇죠? 근데 뭐 원하시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차 수준이 내려가는데 내가 사전에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목차 수준을 잡고 갈 것인가 이거 결정해야겠죠. 난 약간 쫄보다. 난 그래서 목차 잡는 시간 많이 할애하면 나 너무 쫄린다 완성 못할까 봐. 그러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잡겠어요? 로마자나 아라비아까지 잡겠죠. 아니면 조금 더 담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여기까지 하든가. 그렇죠? 근데 나는 쫄보 아니고 나는 사전에 꼼꼼하게 어떻게 쓸 건지 방향을 쫙 상세히 디자인하고 서술하는 게 난 맞다.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원이나 아니면 더 나가서 세부 내용까지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타일이 뭔지 빨리 찾아야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뭐 답안 작성하는데 계속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차 잡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완성을 못했어요. 그럼 벌써 11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또 다음번에는 목차를 조금 덜 잡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다 틀렸어요. 거기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시행착오를 계속 하다가 11번의 모의고사 작성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연기 때. 그렇죠? 그러지 않으시려면 지금 빨리 이 부분을 난 어떤 스타일인가
있을까? 이걸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각자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목차 꼼꼼하게 다 잡는 스타일이에요. 다 잡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장점이 뭐냐면 목차를 정말 꼼꼼하게 하이 목차까지 다 잡고 이제 서술이 들어가면 거의 서술을 할 때는 기계처럼 그냥 쭉 손 안 멈추고 짝 써요. 그냥 뭐 생각할 게 없으니까 미리 다 생각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약간 이제 쫄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쫄리죠. 완성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대로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고 이 부분은 좀 방향성을 잡으세요. 난 어떻게 하겠다. 아셨죠? 근데 최악은 뭐냐면 목차 한번 안 잡고 바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최악이에요. 그런 분들은 답안 전체 논리가 안 맞아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쓰던가 아니면 자기가 준비한 걸 써요. 문제가 물은 적이 없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만 해도 평균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묻지 않는 것들을 마치 물어본 것처럼 쟁점 이탈된 답안지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 아무리 잘 써도 점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조심하시고 그 초반에 답안지 쓰실 때는 그 부분을 많이 잡아드릴 거예요. 쟁점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거 답하시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좀 지적을 할 거예요. 아마 답안 첨삭하면서. 아셨죠?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럼 답안을 작성할 때는 생각나는 거 쓰지 마세요. 뭔 말이냐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막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 마세요. 우린 작문 대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 글짓기 대회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써야 되는 문장들을 잘 추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장들을 답안지에 써야 되느냐? 법학은 쉽죠? 뭐 쓰면 돼요? 판례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학은 답안지에 뭐 써야 되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 않아요? 아닌가? 내가 그냥 생각나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답안에 사용해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답안용 문장이 있고 이 답안용 문장을 어디서 찾으셔야 되겠어요? 책에서 찾으셔야겠죠? 그럼 책 정리의 기본은 이 답안에 작성할 문장을 찾는 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경영학 답안지에는 어떤 문장들이 들어갈까요? 일단 첫 번째, 자, 기술적 성격의 문장들이 들어갑니다. 기술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여기 해당 들어갈까요? 개념정의라든지, 그죠? 특징이라든지, 그죠? 어떤 유형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 성격에 해당하는 항목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애들. 그럼 공부하실 때 얘네들은 다 무슨 대상입니까? 암기 대상입니다. 그쵸? 인사관리가 암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인사는 암기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사람들은 수업용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수험 공부는 암기가 받쳐줘야 돼. 왜? 시간하고 분량 제한이 있으니까. 시간하고 분량 제한 없잖아요? 내 창의성을 마구 발휘할 수 있잖아요? 암기 왜 해요? 안 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학위 밟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큰일 나세요. 이거는 수험 공부입니다. 수험하고 학위는 완전 달라요. 접근 방식 자체가. 그걸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것들이 답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되느냐?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설명은? 설명이란 뭘 말하는 거냐? 원인이요. 이유요. 인사관리 답안지 작성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세요. 확보 관리를 할 때 무슨 기법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발을 함에 있어서, 보상 얘기를 할게요.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거 주장이죠. 이유가 없어, 뒤에 답안지 보면. 공정한 보상 왜 해야 되는데요? 물어보면 약간 어버버 되죠.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실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답안지 쓰실 때.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다. 이런 기법을 써야 한다. 아니면 이렇게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주장했으면 무조건 그 뒷문장에 이유 와야 돼요. 그래서요. 답안지 작성하실 때는 화려한 문장 필요 없습니다. 답안지 작성하실 때 구구절절 쓰시는 거 최악입니다. 됐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답안지 작성하실 때는 짧은 문장. 짧게 쓰셔야 돼요. 왜? 길게 쓸수록 비문이 돼요, 비문. 근데 비문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수정 테이프 못 써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찍찍 그어야 돼요. 찍찍 그으면은 인상 채점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좋은 인상 줍니까? 못 주는 거예요. 답안의 문장은 무조건 짧게, 그리고 어떻게? 두 가지씩입니다. 주장 이유예요, 그냥. 그쵸?
길게 쓸 필요 전혀 없어요. 비문 만들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주말반 답안지 첨삭하면서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목적어 찾아줘요. 문장에 목적어가 없어. 그죠? 뭘 해야 된대요. 뭐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빨간색 그 워드로 제가 열심히 그림, 이렇게 선으로 그림까지 그려서 여기에 대체 목적어가 어딨냐고. 이거 찾아주느라 바빠 죽겠어요. 그죠? 문장은 무조건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것만 들어오면 끝입니다. 화려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화려하게 쓰지도 못해요. 시간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 두 갈씩. 주장 나오면 뒤에 이유. 됐죠? 그다음 세 번째 뭐 들어가야 되느냐? 세 번째. 죄송해요. 하나 더 합시다. 예측. 이건 뭡니까? 결과나 주장이죠. 그래서 문장은 두 갈씩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 관리. 통제.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라는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러한 설명이나 예측, 이런 한마디로 주장과 이유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인사관리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그죠? 그리고 한계점,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다른 색깔로 씁시다. 하얀색으로 씁시다. 기대 효과와 한계 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합시다. 기대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한계를 보거나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얘는요. 관리나 통제 방안은요. 보통 특정 기법의 성공 방안 쪽에서 요걸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한번 봅시다. 기대 효과와 한계는 암기 대상일까요? 이해 대상일까요? 얘는 이해 대상이에요. 물론 목차 암기는 하죠. 근데 그 아래 서술을 할 때는 이해를 한 걸 토대로 내 문장으로 써도 된다고요. 그쵸? 성공 방안은요. 얘는 보통 뭐랑 연결될 것 같아요? 뭐랑 직결될 것 같아요? 문제점하고 직결돼요. 그럼 얘 정리됐으면 얘는 뭐한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대상이에요. 물론 목차 암기는 해야겠지만 서술은 내 이해를 토대로 내 문장으로 하셔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책 정리하실 때 어디는 암기 대상, 어디는 이해해서 써도 되는데 그래서 목차만 외우자 하는 판단이 서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이 인사관리의 어떤 기법을 물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본 목차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기법을 물어보면 인사관리에서는 보통 기본 목차가 어떻게 잡힌다? 서론을 쓸 일이 있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서론은 생략해야죠. 누가 서론 쓰고 있어요? 문제가 물어보는 거 써야죠. 그쵸? 이제 본론으로 보통 가는데 본론에서 쓰는 것들이 보통은 의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개념, 특징, 유형 포함됩니다. 그리고 절차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출문제 보면은 잘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었냐면 너무 실무적이라서. 그렇죠? 우리의 출제위원은 교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무적인 이런 프로세스나 절차까지는 안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나왔죠. 올해 문제 50점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뭘 보느냐 보통 기대 효과요. 이 기법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장점이 기대됐다. 이런 장점이 예측된다요. 자, 그다음 뭐 나오겠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겠다라는 단점 역시도 예측을 합니다. 왜? 인사관리는 경영학이고 경영학은 경영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기법을 우리가 우리 회사에 도입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관리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관리자 입장에서 아, 문제가 있네 하고 끝나면 관리자 아니에요. 관리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마지막에 성공 방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법을 운영하면 성공적이겠구나. 문제를 보완하겠구나. 됐어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뭐한다? 감소시키는 관리가 되겠구나. 기법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본 목차입니다. 그럼 마지막 뭐가 있어요? 마지막 결을 따로 쓰든지 아니면 이걸 결론으로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목차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책을 보실 때 아, 내가 어떤 기법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본 목차 맞춰가지고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알고 있어야겠구나. 이 부분은 잘 추려내셔야 되고 그럼 세부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문장들을 밑줄 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장들을? 요런 것들. 요런 개념 나타내는 것들. 요런 문장들은 밑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책을 밑줄 칠 때 아무거나 치는 거 아니에요.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법학을 할 때는 책을 딱 보면 어디 밑줄 쳐야 될지 알겠죠? 아니에요? 알겠잖아요. 그쵸? 알겠잖아요? 판례 보면은 판례만큼 너무 친절한 문장이 없는데, 판례들은. 판례 전문 같은 거 본 적 있죠? 요즘 수험생들 잘 안 보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너무 잘 정리해주니까 잘 안 보시는데 전문 같은 거 보면 늘 뭐부터 나와요? 결과부터 나오잖아요. 그쵸? 결과 나오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유 무조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문단이 없어요. 판례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경영학은 이런 구도를 맞춰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밑줄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그런 문장을 쳐야 되느냐. 객관적인 개념 정의와 관련한 문장들.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이 있네. 주장 관련 문장들 반드시 꼭 챙겨야 되는 거 이유예요. 됐죠? 인사관리 할 때 어떤 사람은 답안지를 되게 잘 쓰는데 어떤 사람은 답안지를 못 쓰죠. 그리고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인사관리 답안지 딱 처음에 쓰세요 하고 백지 받으면 약간 막막합니다. 뭘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내가 뭘 써야 될지를 정리를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러한 문장들에 치우쳐서 이러한 문장들에 집중해서 이러한 문장들을 집중해서 찾아내시고 그 문장들을 밑줄 정리를 해놓든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반복적으로 걔네들을 보세요. 아셨죠? 요거 좀 말씀드리고 수학 공부는 뭐예요? 수학 공부는 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 그죠?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수학 공부는 일상의 반복이에요. 이 반복을 누가 잘하는데, 그죠? 법학은 반복이 쉬워요. 그러니까 회독을 늘리기가 좋아요. 왜? 뭐를 반복적으로 봐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례 문구, 그거 맨날 보니까 판례 문구는 보면 볼수록 답안지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가잖아요. 한 3기 때쯤, 시작할 때쯤에서 상담 오는 분들 보면 다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법학은 이제 괜찮은데요. 노동법은 괜찮은데요. 행政은 이제 괜찮은데요. 이 말을 꼭 첫 시작으로 얘기해요. 당연한 거예요. 법학은 회독수가 늘면 늘수록 잘해요. 회독수하고 비례한다고요. 그 실력이. 왜? 정확하게 뭘 봐야 될지 아니까. 그래서 그 정해놓은 판례 문구가 있으면 그 정해진 판례 문구를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는데 누가 답안지에 똑같이 못 써요. 그죠? 근데 인사는 왜 그러냐면 반복할 대상을 정확하게 못 찾고 그 대상을 반복적으로 안 봐요. 오늘 책 보면은 요 문장 봤다가 내일 책 보면은 이 문장 봤다가 그 다음날 책 보면 또 요 문장을 보고 있어. 그럼 지금 동일한 대상을 반복하고 있어요? 동일한 대상 반복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수험 공부를 했을 때 반복이라는 수험 공부를 했을 때 전혀 뭐한다?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구구절절 하냐면 연기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책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책 정리는 뭐예요? 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냥 말할게요. 밑줄이에요. 어디에 밑줄 쳐야 돼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문장들 찾아서 밑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읽으실 때는 뭐 해야 돼요? 이 밑줄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밑줄이 엄청난 작업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한 번 치면 안 친 애들은 두 번 다시 안 보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섬세한 마음으로 쳐야겠죠? 그죠? 그래서 연필로 일단 밑줄을 치시면서 필요한 문장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까지 다 설명했어요. 지금 공부 방법. 왜? 실패하지 말라고. 시행착오가 적어야 빨리 붙어요. 그럼 책이 있어요. 책이 있으면 이제부터 밑줄을 치죠. 이렇게 목차가 있잖아요. 1번 쭉 있고 뭐 2번 해가지고 제목 있고 양가로 1번 제목 있고 쭉 있고 그죠? 이제 밑줄을 치는데 제가 말씀드린 문장들을 찾아서 밑줄을 연필로 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대부분 쳐줘요.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막 불러드리는 문장들을 밑줄을 이렇게 치겠죠. 쫙 쳐요. 그럼 여러분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복습할 때. 밑줄 친 것만 읽을 거예요? 안 돼요. 평일반은 전업생이란 말이에요. 전업생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진도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꼼꼼히. 밑줄만 읽으면 안 돼요. 복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한 번만 읽어요? 누가 한 번만 읽어? 두 번, 세 번 읽어야죠. 두 번째 읽으실 땐 뭐예요? 이제 밑줄 중심으로 정리를 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대부분 밑줄 쳐줬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밑줄을 자기가 추가해야지. 왜? 밑줄 친 것만 딱 읽었을 때 연결이 안 된다. 그죠? 나는 이렇게 밑줄 친 것만 쭉쭉 읽어봤더니 이게 논리적으로 가운데서 좀 빵꾸 나는데? 싶으면 그 부분은 뭐 해야 된다? 논리적 연결을 위해 본인에게 필요한 문장 찾아서 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목 보고 밑줄 친 문장들을 쭉쭉 밑줄 친 것만 보면서 입에독을 해요. 추가 밑줄 쳐가면서. 그죠? 그럼 조금 빨리 보겠죠? 그렇잖아요. 밑줄만 딱딱 봤는데 여기서 여기 연결이 안 되네? 밑줄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 나는 뭔가 더 필요해. 하면 찾아내서 본인한테 필요한 거 찾으라고요. 쭉 읽고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하겠어요? 세 번째
모의고사 준비해야지. 문제를 알려드려요. 그쵸? 문제를 알려드리면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하시는데, 이상적인 답안지 만들어 놓고 그거 외우지 마세요. 아셨죠? 이상적인 답안지 만들어 놓고 외우지 마시고, 모의고사 문제 알려드리면, 목차만 잡고, 그쵸? 해당하는 부분, 해당되는 부분, 열심히 반복적으로 몇 번 더 보고 오세요. 이 작업이 있고, 시간이 되시면, 전업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뭐 이거 하면 저녁에 끝나잖아요. 근데 누가 저녁 때까지밖에 공부 안 해요. 그죠? 밤까지 해야지, 열심히, 밤늦게까지. 몇 시까지 해요? 우리 수업하고 밥 먹고 정리하고 독서실 가서 아무리 빨리 딱 집중 시작해도 2시 정도 될 텐데. 그쵸? 2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시부터 조금 한 3시간, 4시간 공부하면 6시에 밥 먹으러 갈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4시간 공부하는 동안 풀로 집중할까요? 분명히 졸아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죠? 한숨 때리고, 공부를 이제, 잠 좀 깨볼까 하면서 나가서 커피를 마시든 담배를 피든 하고 오면, 한 4시부터 공부할 것 같은데? 4, 5시부터? 그쵸? 그럼 이제 좀 앉아서 집중할 만하면 저녁 먹으러 가야죠. 그죠? 저녁 먹고 오면 이제 어때요? 또 졸려, 배불러가지고. 살짝 졸다가 이제, 커피 먹고 또 담배 피고 와가지고 하면 한 7, 8시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까지밖에 못하지만 진짜 풀로 집중해서 내 온 열정을 다 태운다. 그러면 여기에 회독수가 더 추가돼야겠죠. 목차랑 밑줄 위주로 회독하는 거 계속.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고 오면 되냐. 이거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연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면 되냐면 목차 암기까지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요 하위 목차, 세부 목차 보고 아래에 무슨 내용 있다라고 해서 내용 연상이 된다. 그 정도 수준. 그 아래 무슨 내용 있고 그거 써야지. 요 정도 연상되면 돼요. 연상. 됐죠? 자기 말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됐죠? 그럼 선생님 암기는 언제예요? 암기는 2기 때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시험 전날까지 하는 게 암기예요. 그쵸? 근데 이해는 시험 전날 하고 있으면 망한 거예요. 난 내년을 기억한다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연기 1기의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고 암기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해서 목차만 잡아놓고 목차만 외우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내가 외운 목차 아래 내가 떠오르고 이해한 대로 문장을 쭉 서술하는 거 미친 듯이. 그 작업을 하세요, 연기 때. 아셨죠? 결국은 자기 문장으로 써야 될 거예요, 시험장 가면.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대상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암기는 최소로 줄이고, 목차만 암기하고 나머지 세부 내용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쓰는 요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자, 됐고.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 보고 첨삭을 해보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구나. 최고 답안 보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느낌 오실 겁니다. 방향도 잘 잡아드렸으니까 아직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한번 참조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시고 시행착오 없이 12회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시행착오 없이 웬만하면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많이 오는 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연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 있어야 되냐.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봤고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즉 진짜 실전 시험처럼 봐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 혼자 복습 써보면서 그냥 복습하는 수준으로 보면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시험 보듯이 봐야 돼요. 됐죠? 책을 보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주말반 안 보고 쓰거든요. 주말반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공부 더 많이 못하고 오세요. 근데도 최대한 안 보고 쓰세요. 그 문제만이라도 어떻게든 달다 외워서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고 쓰셨으면 좋겠고 난 좀 봤으면 좋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최대한 책과 조금 웬만하면은 독립성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나중 가면은 2기 때, 3기 때 제가 책 못 펴게 하니까 책 사이에 손이라도 끼고 쓰세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웬만하면 책 안 보고 쓰신 연습하시고 책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부분만 열어서 확인하고 다시 덮고 쓰세요. 아셨죠? 그것만 좀 지켜주시고 나 선생님 그냥 다 오픈북 했어요. 책 열고 그냥 뺏겼어요. 하시는 분들은 답안지에 오픈북이라고 쓰세요. 그건 최고 답안에서 배제됩니다. 됐죠? 그 답안은 최고 답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나랑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내가 동일한 책으로 공부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썼는가. 이걸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건 최고 답안에서 다 배제된다. 그러니까는 꼭 오픈북 써주세요. 됐죠?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다음 주쯤 모의고사 볼 때는
평일반은 점수 매깁니다. 다음 주부터. 등수가 나가겠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꼭 확인하시고. 됐죠? 행정도 다 점수 나가고 노동법도 나가지 않았어요? 등수? 안 나갔어요? 선생님 너무 마음씨가 좋죠? 그죠? 공부 처음 할 때 상처받지 말라고.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씨가 좋아. 그죠? 난 마음씨가 나빠가지고. 아무튼, 다음 주부터 등수 매길게요. 이번 주는 어쨌든지 간에 뭐니까 약간 좀 적응 기간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는 등수 보시고 좀 계속 너무 주눅 들라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되라고. 아셨죠?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놀랄 거예요. 왜냐면 25점 만점인데 왜 10몇 점이지? 막 이렇게 그죠? 될 건데 그죠? 너무 상처받지 말고 동기부여 되시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죠. 그래도 뭐 상품 하나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의고사를 쳐서 1등만 그럼 너무 그쵸.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1등만 우대하는 건. 그죠? 꾸준히 5등 안에 드시는 분들. 이게 더 추상적인가요? 그죠? 모의고사 전 회차에서 다 5등 안에 드신 분들. 아, 너무 그럼 적다. 모든 모의고사에서 10등 안에 드신 분들. 그죠? 그분들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죠. 서브노트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권이 없으니까. 제가 프랜차이즈 사장이면 식사권이라고 드리는데 그런 게 없어서, 식사 정도? 회식? 뭐 이런 거. 그쵸? 고기 사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됐죠? 꾸준히 10등 안에 드신 분들. 그렇죠? 서브노트 드리고 하고. 식사, 고기 그쵸. 대패 삼겹살 사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사드릴 테니까 열심히 10등 안에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 건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낙 인사관리 체계를 조금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인사관리 체계를 좀 잡을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다가 그쵸? 이론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됐나요? 자, 왜 이론부터 얘기를 할 거느냐? 이 인사관리를 접근하고 인사관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이론사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에 보면 이 인사관리의 발전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발전사가 나오는데 이 발전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첫 번째 구분 영역은 뭐냐면 관리사다라고 해서 인사관리 활동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쓰잖아요. 그죠?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직무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 직무와 사람 간의 관계가 바뀌거나 아니면 관리자와 이 종업원 간의 관계가 바뀌거나 라고 한다면 인사관리의 내용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직무가 바뀌는 요인도 너무 많고 관리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가 바뀌는 요인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관리사로 설명을 해내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인사관리의 발전사는 크게 관리사다라고 해서 관리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있으나 얘는 내용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 관리 활동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발전사인 이론사를 중심으로 상세한 서술을 하고 계세요. 박경규 교수님 책을 보면. 그럼 이론사는 뭐냐? 인사관리. 조금 더 넓게 말하면 경영학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나가는 역사적, 즉 시간적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 이론사를 통해서 인사관리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제 캐치를 좀 하셔야 되느냐? 이론사를 통해 자, 인사관리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인사관리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이 이론들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론사 중심으로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산업혁명 직후에 나온 이론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이론들을 고전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전이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론을 대표적 이론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사관리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론을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 일단 첫 번째 이론, 과학적 관리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관리론. 얘는 누굽니까?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라는 학자가 제시한 이론이에요. 여러분 판서는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아시죠?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시고 너무 뭐 압박 갖지 마시고 제가 글씨를 잘 못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네, 고백할게요. 못 써요. 못 쓰는데 더 못 써줬어요. 그쵸?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사람들이 욕하는데 제가 만삭 때까지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하다가 3기까지 다 종강한 다음 날에 조산했어요. 그러니까 만삭으로 너무 무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애를 낳답니다. 한마디로 출산 전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그러니까 3기만 끝났지, 나갈 자료도 그래도 하나 더 있었고, 왜냐면 실전 모의고사 한 번 더 남았었고 해가지고, 애 수술하고도 다음 날부터 바로 또 노트북을 막 했어요. 자료 나가야 되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애 낳은 지 100일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100일까지는 산후조리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근데 저 못했거든요. 전혀 못하고 그냥 바로 주말반은 언제 개강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애 낳고 한 3, 40일 만에 바로 그냥 일하고 막 이래가지고 산후조리를 못해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조절하느냐. 제가 산후풍이 손가락으로 왔어요. 어깨랑. 그래서 글씨를 더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이게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도 못 쓰지만 커가지고 볼 수는 있었는데, 이게 못 쓰는데 좀 작아져가지고 보기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필기조교 한 분 모집합니다. 그죠? 필기조교는 이거, 필기 당일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쫙 필기하셔가지고 1층에 끝나자마자 내려가서 맡겨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내려가시면서 카피된 필기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한 분 모집합니다. 쉬는 시간에 와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소정의 상품을 또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모집해요.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은 끝나자마자 내려가실 때 그거 카피된 거 1층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내가 쓰면서 외우는 게 좋아 하시면 본인이 쓰시면 되고, 놓친 거는 그 필기 노트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보완하시면 되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하도록 할게요. 산후풍 왔어요. 손가락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반지도 안 들어갔었어요. 너무 퉁퉁 부어서 관절들이. 근데 뭐 지금 들어가고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 갈게요. 고전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시간대 순서로 본다 그랬죠? 자, 산업혁명 직후에 나온 이론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고전 이론의 대표 주자로 언급이 되는 것은 늘 테일러라는 학자의 과학적 관리법이 됩니다. 그렇죠? 산업혁명 직후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증기가 개발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더 욕심을 냅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노력해서 많이 만들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적게 노력해서 많이 만들어낸다?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낸다? 효율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전 이론은 효율적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집중하는 이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뭘 주장하는 건가? 이론은 늘 의, 내용, 평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자의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럼 테일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효율성 또는 능률이라는 걸 극대화하려면 과업을 중심으로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쓸게요. 과업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요. 자, 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거예요. 자, 경영학에서는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전반적인 산업이 어떤 산업이 나타나게 됐냐면 간의 수공업이었어요. 그죠? 간의 수공업. 손으로 이렇게 물건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굉장히 소규모고, 그리고 이 조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출물 또는 상품의 숫자도 적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조직 구조도 이렇게 사장님 한 명 있으면 그 아래 3명 있는 거예요, 종업원. 그래서 3명이서 만들다 보니까 또 많이 만들지도 못하죠.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증기가 개발되고, 요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죠? 그쵸?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이때 3명을 관리할 때 사장님은 굉장히 어떻게 된다? 비공식적 관리를 많이 했어요. 비공식적 관리가 뭡니까? 맞다. 오늘 월급날이지? 근데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은행에 못 갔어. 내일 붙여줘도 돼? 그럼 종업원들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내일 붙여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원래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친구가 이것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것 좀 한번 해주면 안 될까? 어때요? 굉장히 인간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비공식적 관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만드는 물건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일손도 부족하죠? 그럼 종업원이 확 늘어나 버려요. 이 아래. 이제 3명이 아니라 3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300명이 됐는데 여전히 관리 방식은 비공식적 관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혼란이죠. 그죠? 아니 갑자기 사장님이 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안 줘. 그러면서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막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내일 줄게.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내일 안 들어와. 그죠? 야, 우리 내일 당장 물건 주문 나가야 되는데 야, 너무 바쁘다. 오늘만 야근해주면 내가 야근 수당 쳐줄게. 했는데 사장님 너무 바쁘니까 까먹고 야근 수당 안 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업혁명 직후에 오히려 파업, 태업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왜 약속한 거 안 지키느냐. 맨날 우리만 착취하고 우리 밤까지 막 일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 수당 준다고 안 주고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파업, 태업이 미친 듯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파업, 태업 일어나가지고 그런 능률이 저하되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관리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비공식적 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하지 말라고요. 관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과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대두 배경 미친 듯이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대두 배경 딱 몇 단어로 정리한다라고 해보면 이전에 이걸 뭐라고 한다? 중심이 없이 관리한다 라고 해서 표류 관리라 그래요. 기준 없고 중심이 없이 관리하는 걸 표류 관리라 그래요. 표류 관리나 아니면 이런 구구식의 관리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된다? 비효율이 발생한다. 비효율 또는 능률 저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비효율 발생. 비효율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테일러가 이러한 주장을 한 거예요. 대두 배경 주장. 됐죠? 그러면 대체 과업 중심 관리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죠? 이걸 이제 두 번째 목차인 내용으로 잡아드릴게요. 이론의 내용. 이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어때요? 단어만 딱딱 나오죠? 이게 키워드예요. 아셨죠? 키워드만 딱딱딱 보면 여러분 문장을 똑같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경영학 답안지는 오히려 그게 장점인데 문장을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키워드만 들어가면 있으면 내 문장으로 쓰면 돼요. 그냥 편하게. 아셨죠?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야지만 구구절절 안 쓰니까 비문이 안 나와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는 단어 위주로 좀 잡아드릴게요. 자, 그럼 과업 중심 관리라는 건 대체 뭐냐? 자, 일단 첫 번째. 관리의 기준이 되는 과업이라는 중심축부터 명확하게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 중심축을 세우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표준화가 뭐냐, 그러면. 그죠? 자, 표준화다라고 하는 것은, 자, 테일러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국부론을 제시했어요. 그죠? 국부론에 따르면 분업의 원리야말로 가장 효율적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하면서 분업의 효과를 엄청나게 주창합니다. 됐죠? 여기에 또 동의를 해요. 그러면서 분업에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표준화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분업은 뭐예요, 여러분? 분업은 필기 안 해도 돼요. 분업은 뭐예요? 직무가 있으면, 그쵸?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직무를 이루고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과업이라 그래요. 그쵸? 과업 1번, 2번, 3번.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면 그 사람은 세 가지 과업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분업을 실시하면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 한 사람이 저예요. 이 사람이 강사직이라는 직무를 수행을 하는데 강사직은 어떤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봤더니 이렇게 강의도 하고요. 그죠? 출판 업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도 해요. 그죠? 그리고 뭐도 할까요? 상담도 해요. 맞나요? 그러면 저는 강의는 보통 201호에서 많이 해요. 그죠? 출판 작업은 보통 어디서 하냐면 그죠? 출판 작업은 그 거짓말인데 그냥 거짓말 할게요. 도서관? 도서관 말고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한다 할게요. 우리 출판사 고양시에 있어요. 파주에. 고양시에서 하고. 채점은 그럼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할게요. 상담은 어디서 해요? 학원 1층에서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해선이라는 한 종업원이 강사직이라는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면 자, 201호에서 강의하고 출판하러 고양시 갔다가 다시 채점하러 집에 갔다가 다시 신림동 1층으로 오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런 시간 낭비가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도로에서 시간 다 보내다 죽겠어.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과업을 변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낭비된다.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과업 전환 비용이라고 그래요. 요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차라리, 고양시 그거 얼마나 막 자유롭다고, 그죠? 그 운전하고 가는 시간에 강의를 좀 더 하겠다. 그죠? 아니, 운전하고 가는 시간에 채점을 한 부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과업을 변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오히려 이 과업 전환 비용이 효율적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요거 첫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시장에서 모든 이 네 가지 과업을 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이 강의 너무 잘하는데 채점이 별로고 어떤 사람 채점 너무 잘했는데 강의가 별로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노동시장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노동시장에 점점 의존하게 돼요. 노동시장이 갑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걸 다 잘하는 사람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 한다? 몸값이 높겠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과업 중심으로 분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하나의 과업을 수행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대표적인 효과예요? 한 사람이 맨날 밥 먹고 강의만 하고, 한 사람은 밥 먹고 뭐만 해요? 출판 작업만 하고. 그럼 뭐가 됩니까? 숙련도가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효율적 생산에 뭐가 돼요? 기초가 되죠, 분업이. 그래서 분업이라는 건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분업을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표준화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분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만 수행하죠. 그렇죠?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작업 행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단순 반복적인 작업 행위가 나와요. 그죠? 맨날 강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작업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것은 이제 연구하기가 쉽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행위를 대상으로 시간 및 동작 연구라는 걸 합니다. 시간 및 동작 연구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작업 행위를 하진 않는지, 그럼 불필요한 작업 행위를 다 빼서 꼭 필요한 작업 행위만 넣었을 때는 얼만큼의 작업 시간이 드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 과업을 수행할 때는 불필요한 행위 다 빼고 이렇게 효과적인 행위,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들만 해야 돼 라는 행위 매뉴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표준 작업 행위라 그래요. 표준 작업 행위가 도출이 돼요. 작업 행위. 이거 여기다 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조교님이 치워야 되니까. 자, 표준 작업 행위가 도출되고, 그럼 저 표준 작업 행위에는 꼭 필요한 행위들만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그 작업 행위를 할 때는 이런 도구를 써야 돼. 이런 작업복을 입어야 돼. 하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정해진 방식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평균이라면 이 정도 시간이 들더라. 이 과업 수행하는데. 라고 하는 표준 작업 시간이 도출이 돼요. 표준 작업 시간이 뭐한다?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얘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표준 작업 행위는 이상적 작업 수행 방법이에요. 이 작업을 수행할 때는, 이 과업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이러한 작업 행위를 하고 이 도구를 쓰고 이 작업복을 입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이상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시간 든다 라고 하는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도출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걸 작업장 안에서 준수시켜야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자, 강의하실 때는 마스크 쓰고요. 꼭 이 분필 쓰시고요. 이 칠판에다 꼭 이렇게 쓰세요. 라고 저한테 정해줬다 해봅시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을까요?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영학은 사람 자체를 뭘로 보냐면 되게 수동적인 동물로 봐요.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동물, 일 열심히 안 하는 동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해놨다 하더라도 이대로 준수를 할 리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한다, 경영학은? 통제를 많이 하려고 해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뭐를 이용할까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서 돈을 이용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를 도입하느냐? 차별 성과급제를 도입합니다. 자, 차별 성과급제는 뭘 말하는 거냐? 자, 표준 작업 행위 정해놨죠? 표준 작업 시간 다 정해놨죠? 그럼 뭐가 나오게요? 일일 표준 과업량이라는 게 나와요. 이 작업 방식으로 이 시간 동안 일하면 어느 정도 하루에 만들겠다. 계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일 표준 과업량이라는 것, 표준 과업량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은 이 과업량을 초과하면 높은 임률, 초과 달성을 아예 달성조차 못하면 낮은 임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경제인이니까, 경제적 동물이니까, 돈 좋아하니까, 돈 많이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내가 정해놓은 이 기준 이상을 달성하려고 열심히 일할 거야. 내가라는 건 이제부터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사장님, 여러분 님자 붙인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한 말이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요런 이거 되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보시고. 됐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표준 작업행위, 표준 작업시간, 표준 과업량 정해놓은 대로 우리 종업원들은 움직이겠네요. 이게 바로 통제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직무를 정리하고 보상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적 선발과 훈련이라는 것을 도입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업 중심적 선발과 훈련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되게 인품이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겠다? 내가 저 표준화를 딱 시켜놓은 뒤에 내가 정해놓은 이 작업행위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합니까? 해당 과업에 있어서 요구하는 능력, 행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과업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아무 교육훈련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뭐 정신이나 이념이나 분위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것? 해당 과업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불필요한 교육훈련 실시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왔을 때 뻘짓한 애들 다 걸러냈죠? 그래서 이것이 비효율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됐어요? 직무 놓고,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 뽑고,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했고, 직무 기준으로 해서 보상까지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테일러는 직무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인사관리의 기본 토대예요. 됐죠? 자, 요렇게 계속 표준화, 차별성과급제, 과학적 선발 훈련이 일어나면 전반적인 조직의 관리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능식 직장 제도로 달라져요. 기능식 직장 제도는 어떻게 보면 관리나 감독 스타일이 좀 관리나 감독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 여기 옆에다 할게요. 키워드 아직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저희가 요렇게 간의 수공업을 수행할 때는 요렇게 소규모의 단순 조직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점점 종업원 숫자가 늘어났다 그랬죠. 이제 3명이 아니라 3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조직 구조를 다시 재편해야 됩니다. 왜? 더 이상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직접 감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별도의 집단 부서로 묶자. 됐어요? 자,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묶었더니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라든지 구매 부서라든지 뭐 인사 부서라든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부서로 묶어요. 묶을 수밖에 없죠. 사장님이 직접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각 이 집단이나 부서의 장에게 해당 부서의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도록 맡깁니다. 됐죠? 자, 요렇게 조직 구조가 재편되게 되면 관리나 감독 스타일이 달라져요. 간의 수공업은 어떻게 돼요? 직접 감독이 일어나죠. 얘는요, 어떻게 될까요? 과업도 다 분업화했는데, 그죠? 과업도 다 분업화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것까지 다 분업화가 돼요? 관리 감독도 다 분업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 이렇게 조직 구조가 개편되면 이때부터는, 자, 실행과 결정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무슨 말? 결정은 다 누가 내려요? 결정은 다 여기서 하고요. 여기서 정한 대로 아래에 있는 데는 다 뭐만 해요? 실행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업들끼리 수평적으로 분업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독과 그리고 지휘, 명령을 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실행만 하는 부분으로 수직적인 분업까지 일어나 버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 결정과 실행이 완전히 분리돼서 관리 감독자들은 뭐만 해요? 각 부서장들은 뭐만 해요? 결정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종업원들은 뭐만 해요? 실행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완전히 분리가 돼버려요. 게다가 각 관리 감독자들은 전 분야에 있어서 이 사장님처럼 전체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 감독합니까? 일반적인 의사결정 다 내립니까? 아니에요. 내 부서와 관련한 일만 의사결정 내립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분은 전반적인 사항 다 결정하죠. 일반 관리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요. 인사부장님은 뭐가 돼요? 인사 HR과 관련한 부분들만 결정 내리죠. 그죠? 여기 구매부서장님은요. 구매활동 관련해서만 의사결정 내려주죠. 여기는요. 마케팅부장님은 마케팅과 관련해서만 의사결정 내리죠. 저런 분들을 뭐라고 한다? 전문관리자라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자, 실행과 결정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이 결정을 하는 영역들 역시도 세분화가 되면서 전문관리자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그럼 전문관리자가 도입되면 이제부터 되게 웃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간해수공업 할 때는 위계구조가 위계구조 무슨 뜻일까요? 위계구조 진짜 그냥 까놓고 말할게요. 위계구조 결정 실행 요 관계가 위계구조예요. 그래서 결정 실행의 관계예요. 그렇죠? 결정 누가 내려요? 이 사람이 다 내리고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을 누가 실행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실행하죠. 위계구조 몇 개? 하나예요. 그죠? 위계구조 하나예요? 여기는요. 각 분야별로 전문관리들이 다 별도로 결정 내리잖아요. 거기에 따른 실행도 다 별도로 일어나고. 그럼 위계구조 몇 개예요? 최소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네. 됐어요? 위계라는 말 결정 실행 관계예요. 그럼 여기는 전문관리자가 도입됨에 따라 뭐가 발생한다? 이제 복수의 위계구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끝.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직무관리 어떻게 되는지 사람관리 어떻게 일어나는지 완전히 변화하게 되죠. 뭐를 중심으로 사람관리하기 시작하니까? 과업 중심으로 사람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됐나요? 이런 관점이에요. 고전 이론은. 그러면 이 이론에 대한 평가다라고 해서 이 이론이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은 당연히 뭐겠어요? 진짜로 관리의 기준이라는 걸 과업으로 세우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효율, 비능률 없어져요. 한마디로 효율적 생산이라는 것, 효율성, 능률이라는 것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토대가 됐죠. 인사관리의 토대가 되었죠. 그렇죠? 엄청난 공헌점이에요. 근데 비판받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표준화되어진 대로.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누가 결정을 내려준 대로. 단순히 움직이기만 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작업을 수행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건 사람인데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간을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로만 보고 있죠. 이러한 관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간 소외 현상이 뭐예요? 인간 소외 현상. 이것도 잘 모르던데. 인간 소외 현상. 맨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종업원들이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심리적 상실감, 심리적 박탈감, 심리적 비용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새로운 관점이 나오게 되고 그 새로운 관점이 신고전 이론. 대표 주자가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신고전 이론은 얘는 자 인간관계론이에요. 주장하는 게 뭐냐? 일단 대두 배경은 여러분 아시겠죠? 뭐예요? 이 고전 이론, 즉 과학적 관리론이 이야기하는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비판을 하면서 주장하는 핵심 주장이 뭐냐? 야, 조직 안에서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건 결국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인정해라 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의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이것을 뭐한다?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심리적 사회적 요인? 이게 대체 뭘까? 내용을 봐야겠죠? 내용을 저희는 뭘로 볼 거냐? 인간관계론이 정립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호손 연구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됐죠? 호손 연구에 의하면 자, 첫 번째 메이요란 학자와 여긴 메이요예요. 메이요란 학자와 그의 친구들, 뭐 레슬리스버그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호손 연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이루어진 실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주도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 주자가 이제 메이요하고 레슬리스버그라는 학자예요. 근데 너무 이게 기니까 메이요 등이라고 하죠. 자, 메이요와 그의 친구들이 호손 공장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무슨 연구를 합니까? 과학적 관리법이 진짜 그러니까 유용한가? 이게 궁금해서 호손 공장에 가서 실험을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들이 내린 가정은 뭐냐? 조명이 밝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야 라는 가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맞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했더니만 조명 변화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조명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조명 변화와 생산성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조명만 바꿔서 그런가 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만한 모든 물리적 작업 조건을 다 바꿔보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2차 실험이에요. 계정기 조립 실험일 거예요. 제가 계정기까지만 쓸게요. 자, 얘는 모든 물리적 작업 조건이에요. 작업 조건을 모두 다 변화시켰어요. 변화를 시켜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물리적 작업 조건 변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변화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이런 하버드생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일하는 걸 되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사장님이 자꾸 와가지고 막 기웃기웃 거리고 갑자기 나한테 임금도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공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 보다. 지금 뭔가 나한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리고 괜히 막 옆에서 와서 보고 있으니까 긴장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렇죠? 오히려 직무 자긍심이라든지 이로 인한 직무 만족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결과를 발견합니다. 됐어요? 이거 다 뭐예요? 심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처음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직무 만족이라는 개념이.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 집착남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직무 만족이라는 이 심리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네? 그러면 무엇이 직무 만족을 가져오고 뭐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올까? 궁금하니까 이 여직공들 대상으로 3년 동안 면접을 봐요. 어디에 직무 만족을 느끼고 어디에 직무 불만족을 느끼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렇죠? 쭉 확인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걸 발견해요. 개인의 이런 만족, 개인의 이런 심리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심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됐어요? 개인 심리는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작업 조건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우리 회사가 임금이 적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작업팀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야, 옆에 회사는 돈 많이 주는데 우리 진짜 돈 적게 주는 거 아니냐? 우리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연봉 적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이제 어떻게 된다? 아, 우리 회사가 임금을 적게 주는 거구나? 불만족.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누가 막 옆에서 욕하면 나도 싫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사회적 요인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집착남들이 마지막 실험을 하게 돼요. 무슨 실험을 하느냐? 4차 실험으로 이런 사회적 작업 조건, 즉 이런 집단의 영향력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전산 조립 실험인가? 아무튼 요건데 자 얘는 뭐냐면 전산을 조립하는 하나의 작업팀을 요 실험실에다가 쭉 모아놔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작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여기 유리병 너머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자들이 이 작업 과정들을 살펴보죠. 살펴봤더니만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해요. 분명히
일일 표준 과업량이라는 걸 정해주고 저거 이상을 달성하면 돈 더 많이 준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일 제일 잘하는 이 과업 우수자가 어느 정도 작업을 쫙 하면은 일일 표준 과업량보다 훨씬 초과 생산을 할 수 있는데도 생산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저러지? 하고 이제 여기 관찰하고 있는 메이오와 그의 친구들은 이상한 거죠. 왜 저러지 하고 봤더니만 이 과업 우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초과 달성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면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다? 요 작업 집단 안에서 자기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이 패거리들 사이한테 따돌림 받는 것밖에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뭐 하는 거 비아냥 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돈 많이 벌어 좋겠다. 아유, 어제는 뭐 소고기 또 드셨어요? 이러면서. 그죠? 계속 비아냥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작업 수행하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돈을 더 준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완전 충격인 거예요. 경영자들 입장에서. 왜? 우리 종업원들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돈 주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돈을 더 준다고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경제적 동물이 아니었네? 그쵸? 오히려 얘네들은 자 딱 봤더니 여기서 봤더니 내가 만들어준 작업 집단 안에 지들끼리 패거리를 일단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비공식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쵸? 뭐 연령이 비슷하든 아니면 관심사가 비슷하든 이런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만든 집단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집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들만의 규범이 있어요. 우리 집단 안에서는 너무 잘나지 말 것. 아니면 우리 집단 안에서는 누구 특정 상사의 욕을 신나게 같이 할 것.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이런 규범이 있고 이 규범에 의해서 이 규범이 뭐합니까? 구성원들의 행위를 훨씬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충격이지 않아요? 내가 정해놓은 규정, 규칙, 공식화보다 내가 만든 적이 없는 이 집단 패거리의 룰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공식적 집단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다 정리해 보니까 결국 그럼 뭡니까? 이 호송관계가 주장하는 거 하나죠? 맞죠?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다. 그죠? 끝. 그럼 여기에 따르면 자, 잘 보세요. 과학적 관리법에 따르면 직무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업하고 표준화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개발시킬 때도 과업과 관련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 보상을 할 때도 과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업 초과 달성량만큼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로는요? 직무 설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라는 거지? 그죠? 어쩌라는 거지? 그럼 일단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되게 벙찌지 않겠어요? 직무를 이렇게 해라도 아니고 그냥 뭐 해라? 애들끼리 놀고 히덕거리는 거? 눈 감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이론의 평가를 한번 보면 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은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들을 발견했다. 직무 만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엄청 중요한 발견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요인을 발견한 건 굉장히 좋은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아니 그래서 조직한테 어쩌라는 거냐.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심리만 얘기하고 있지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업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비판하느냐. 얘는 조직이 없는 인간이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업이나 조직의 목적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목적인 만족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과학적 관리법은 어떤 비판을 받는, 인간 소유 현상을? 저기 라인 맞춰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라인 맞춰서. 그럼 얘는 무슨 비판이겠어요? 인간이 없는 조직 이론이겠지. 뭐를 고려하네요? 인간의 목적인 만족이나 심리 같은 거, 아니면 관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조직의 목적인 효율과 능률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 두 이론이 양대산맥입니다. 그럼 당연히 고전 이론이 지배적일 때는 인사관리의 목적이 뭐겠어요? 경제적 효율성. 인사관리를 할 때도 경제적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노동 능률을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에 막 집중한 인사관리였다면 인간관계론이 지배적인 시대에는 인사관리의 목적이 뭘로 잡혔을까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 즉 종업원의 만족.
종업원을 만족시키는 인사관리 활동이 주된 내용이자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학적 관리법도 인간관계론도 완벽하진 않죠. 그럼 다음번에는 무슨 관점 나오겠어요? 세 번째는 통합적 관점이 나와요. 이 통합적 관점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경조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경조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결국 여기에 의하면 과학적 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노동 능률 이런 거죠? 이것과 인간관계론이 얘기하는 저 종업원의 만족이라는 사회적 효율성. 이 양자 모두 뭐가 된다? 인사관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는 효율과 능률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종업원을 만족시켜서 생산성까지 올리는 활동도 모두 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보고 쉴게요. 됐죠? 그럼 인사관리 목적 먼저 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사관리 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오세요.